서울 강남의 한 은행. 낡은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카락, 얼룩투성이 낡은 카디건, 그리고 코를 찌르는 심한 냄새. 아, 냄새 최악이네 진짜. 저런 인간이 여기 왜 들어와? 고객들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고 지점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은행이지 쉼터가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하지만 며칠 후 이 할머니를 쫓아낸 은행원들은 밥줄이 끊길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 강남역 근처의 대형은행 지점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며칠은 씻지 않은 듯 떡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낡아빠진 회색 카디건은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그녀에게서 나는 심한 냄새였어요. 김연주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고는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저게 뭐야? 냄새가 너무 심하네. 은행에 저런 사람이 왜 와?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주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꼭 참고 창구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통장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통장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창구 직원인 윤나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나래는 33세 나이에 은행원이 된 지 5년째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연주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 했어요. 어르신, 먼저 신분증과 함께 지문 인식을 해주셔야 해요. 연주 할머니가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더러워진 손가락 때문이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바로 그때 정민우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45살의 그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로 엘리트 은행원의 모습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우 지점장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연주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은행이지 쉼터가 아닙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요. 나가주시죠. 제발요. 이 통장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연주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우 지점장은 냉정했어요. 안 됩니다. 은행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다른 고객분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때 계약직 직원인 오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29의 그는 고졸 출신으로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상사들의 갑질과 고객들의 무시 속에서 쌓인 분노가 연주 할머니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진짜 역겨워요. 이런 아줌마까지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람이에요. 진수의 막말에 은행 안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연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래 직원이 진수 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라고 말려봤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민우 지점장의 차갑고 단호한 명령에 연주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방에 넣고는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섰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연주 할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녀를 피해갔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여인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그리고 맞은편 카페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상호였습니다. 60이 넘은 그는 1년 넘게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던 사람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연주 할머니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1년 전에 김연주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날 정도로 세련됐어요. 그녀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만큼 기품이 넘쳤죠. 무엇보다 연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김도연은 40살에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착한 며느리와 함께 예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연주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6살 손주 지훈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들고 뛰어왔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까지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와,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려놨구나. 연주는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는 지훈이 생일이에요. 케이크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편히 계세요. 며느리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 요즘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연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상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따르르르, 따르르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연주가 전화를 받았는데 들리는 건 영어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쏟아지는 영어에 연주는 당황했어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상호야, 상호야, 빨리 와봐. 박상호가 급히 달려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주의 비서로 일하면서 영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 내용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들 맞습니다. 상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연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네 가족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박상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 앉으세요. 제발 마음을 단단히 드세요. 뭔데? 빨리 말해.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연 사장님 가족들이. 뭐라고?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분 모두 즉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아들 도현, 며느리 수진, 그리고 귀여운 손주 지훈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상호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호와 함께 미국으로 날아간 연주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주한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특히 어린 지훈의 작은 몸을 보았을 때 연주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연주는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는지, 왜 미리 막지 못했는지 온갖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온 연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은 너무나 조용했고 가족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지훈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도연이 좋아하던 음료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호와 가정부가 아무리 말려도 연주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는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상호가 아무리 찾아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주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이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웠어요. 우아했던 옷차림은 너덜너덜해졌고 단정했던 머리는 떡이 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통장이었어요. 가방 깊숙이 간직하고 다니는 그 통장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그녀는 다시 은행을 찾게 된 거였어요. 과연 그 통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연주 할머니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은행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혔습니다. 어르신, 어제 지점장님께서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원 경찰이 연주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통장만 확인하면 돼요. 연주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청원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은행 안에서 민우 지점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연주 할머니를 보자마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은행에 들어오지 마세요.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은행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다고요. 민우 지점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 할머니가 지문인식을 다시 시도해보겠다고 하자 민우 지점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또 안 될 텐데 뭐하러 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연주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여러 번 올렸어요. 당연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손가락 때문이었죠. 봐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은행 안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기다려야 하나요?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냄새까지 나는데 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창구 직원 나래만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주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점장의 눈치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카페에 앉아있던 박상호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상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사람을 드디어 찾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 할머니가 먼저 돌아섰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은행을 떠났어요. 뒤에서는 민우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연주 할머니는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해갔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주 할머니가 흘린 눈물 속에는 분노도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처럼 말이에요.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게 아닌가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계약직 직원 진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모자선단체예요. 부자들 상대해야 실적도 오르는 건데. 그때 민우 지점장 사무실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VIP 고객 한 명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지점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고객이 고급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안에는 비싼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건 괜찮습니다. 서로 신뢰의 표시니까요. 민우 지점장이 태연하게 선물을 받았어요. 직원들 앞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이에요.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수익률 보장해 드리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장면이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래 직원이 우연히 연주 할머니가 놓고 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통장 사본이었는데 계좌번호를 보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007번이라고. 이건 007번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 이는 은행 창립 당시 특별한 고객에게만 부여되는 번호였어요. 그것도 아주 소수의 VIP 중에 VIP에게만 말이에요. 나래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실까? 밖에서는 상호가 여전히 연주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연주가 또다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그 낡은 통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윤나래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007번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007번 계좌를 가진 분이 저런 대우를 받으셨을까? 나래는 은행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은행의 역사도 공부했거든요. 007번 계좌라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나래는 조심스럽게 선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007번으로 시작하는 계좌가 뭔지 아세요? 007번? 그건 은행 창립 당시에 만들어진 특별 계좌야. 창립자나 최대 주주 같은 아주 중요한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지. 그럼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당연하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계좌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래는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행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민우 지점장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VIP 고객이 찾아와서 또 선물을 건네려 했어요.
이번에는 고급 양복이었습니다. 지점장님, 평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가 있으시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네요. 민우 지점장이 태연하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직원들이 다 지켜봤어요. 심지어 다른 고객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요즘 좀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 직원이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뭐가 문제야?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실적 올라가고 좋잖아.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지. 어제 그 냄새나는 할머니 같은 사람까지 친절하게 대할 필요 있어. 진수의 말에 나래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냄새나는 할머니라는 표현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는 상호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틀째 같은 자리에서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오실까? 상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연주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당한 모욕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경 드디어 연주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지만 뭔가 결심이 서린 표정이었습니다. 연주 할머니는 이번에는 청원 경찰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경비원님,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딱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통장만 확인하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원 경찰도 난처했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민우 지점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은행 안까지 들렸어요. 고객들이 쳐다봤지만 민우 지점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주 할머니는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지훈아, 엄마가 꼭 이 일을 마무리할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호가 마침내 움직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회장님, 상호의 목소리에 연주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호야, 정말 너구나. 네, 회장님. 1년 동안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행 안에서 이 장면을 본 날에는 더욱 당황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민우 지점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VIP 고객과 또 다른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곧 바뀔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주와 상호의 재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호야, 정말 너구나.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만난 옛 동료, 아니 가족 같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상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연주의 비서로 살아온 그는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전국을 다 뒤졌어요. 상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연주가 실종된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다녔거든요. 미안해, 상호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주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도연이도 없고 지훈이도 없는데. 그래도 회장님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도연 사장님과 지훈이를 위해서라도요. 상호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세우신 은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셨잖아요. 연주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창립한 은행에서 쫓겨났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을 말이에요. 내가 세운 은행이 정말 저런 곳이 되었구나. 회장님,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회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호의 말에 연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죽은 듯이 지내온 1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세운 은행이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구나. 연주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상호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집에 가자, 상호야. 네, 회장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상호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연주는 1년 만에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연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상호야, 집은 그대로 있지? 네,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실 걸 믿었거든요. 30분 후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가정부 김아주머니가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연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김아주머니. 두 여인이 껴안고 울었어요. 김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식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많이 찾았어요, 사모님. 미안해요, 아주머니. 걱정 많이 끼쳤죠. 연주는 1년 만에 자신의 집에 들어섰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지훈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고 도연이 앉던 소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선 씻으세요, 회장님. 옷도 갈아입으시고. 상호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욕실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1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연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빗어올린 머리, 우아한 원피스, 그리고 다시 찾은 품격 있는 자세.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김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1년 전에 그 우아한 모습이 되살아났거든요. 연주는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어요. 상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요? 연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야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연주의 눈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왔어요. 사업가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자신이 창립한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과연 그녀의 재등장은 어떤 파란을 일으킬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그 은행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냄새 나는 할머니라며 쫓아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품격 있는 자세. 연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분이 어제 맞아,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였거든요. 청원 경찰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제 말씀드렸듯이 괜찮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안에서 이 광경을 본 민우 지점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VIP 고객인 줄 알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귀한 고객님. 민우 지점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연주는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창구에 있던 날의 직원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제 그 할머니인데. 연주는 은행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설계했던 그 공간을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지점장님, 연주가 민우를 불렀어요. 그는 더욱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에 이 은행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있었죠. 민우 지점장이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냄새 난다고 하시면서 내쫓으셨잖아요. 이제 민우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아시는 사이시라면. 네, 알고 있어요.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깐 멈춘 후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예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다고요? 민우 지점장이 다시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냄새 난다며 쫓아내신 그 노인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우 지점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요? 옷을 갈아입고 씻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연주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점장님은 고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래 직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007번 계좌의 주인이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민우가 사과하려 했지만 연주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실수라고요? 고객을 냄새 난다고 내쫓는 게 실수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봬서라고요?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점장님, 저를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연주입니다. 김연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래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은행 역사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그 김연주 회장님이세요?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주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김연주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민우 지점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김연주 회장.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 은행의 창립주 김연주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은행의 창립주가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상호가 연주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거든요. 민우 지점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자신이 창립주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은행의 창립주 김연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민우 지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창립주님이시라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40년 전에 이 은행을 세운 사람이에요. 연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점장님, 창립주를 냄새 난다고 내쫓으시더군요.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하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몰라봤다고요? 연주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민우는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이 은행의 방침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쫓아내고 부자는 특별 대접하는 건가요? 연주의 질문에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바로 그때 연주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다고요? 지점장님이 VIP 고객에게서 고급 시계를 선물로 받으시더군요.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그 장면을 연주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양복도 받으시고 다른 선물들도 많이 받으시더군요. 연주가 하나씩 나열하자 민우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들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그건 고객과의 신뢰관계에서. 신뢰관계라고요?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요? 연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긴장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연주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회장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지점장님, 이제 정식 감사를 받으셔야겠네요. 감사라고요? 바로 그때 은행 입구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감사팀원들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입니다. 감사팀장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김연주 회장님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정민우 지점장님,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감사팀이 오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VIP 고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고객 차별 대우, 그리고 기타 여러 의혹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연주가 제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은행 안은 더욱 긴장감이 돌았어요. 감사팀원들이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직원들을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래 직원이 감사팀에게 증언했어요. 지점장님이 고객에게서 선물을 받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가난해 보이는 고객들을 차별하는 것도 일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어요. 평소에 억눌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적을 위해서 가짜 대출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VIP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수수료를 조작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감사팀이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민우의 비리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계약직 직원 진수도 불려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우를 옹호하려 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실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은행도 이익을 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이익을 내는 것과 불법을 저지르는 건 다릅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감사팀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민우 지점장, 총 28억 원 규모의 횡령과 뇌물수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8억 원이라는 큰 규모였거든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대출 사기, VIP 고객 뒷돈 수수, 실적 조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감사팀장이 하나씩 나열하자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연주가 민우 앞에 섰어요. 지점장님, 당신은 고객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었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연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사흘 후 그 은행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찬 민우가 은행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28억 원 횡령이 사실인가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XX은행 지점장,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 고객 차별과 뇌물 수수까지, 은행의 추락, 냄새 난다며 쫓아낸 고객이 창립주였다. 언론의 관심은 특히 연주의 이야기에 집중됐어요. 창립주가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자신의 은행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지금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연주는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는 본점이었어요. 본점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연주를 맞이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본점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연주의 말에 임원들이 조금 안도했어요. 전국 지점과 화상회의를 준비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점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연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40년 만에 하는 전 직원 연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연주입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해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처음 보는 창립주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지점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은행이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이 은행을 세울 때의 철학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창립 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것이었어요. 연주의 말에 화면 속 직원들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노숙자의 1,000원이든 재벌의 1,000만 원이든 그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숙자의 1,000원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날의 직원이 화면을 통해 연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객을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 은행,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국의 지점에서 동시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지점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합니다. 고객 차별이 발견되면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뇌물이나 후방 업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연주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이 숙연해졌어요. 특히 윤나래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갑자기 이름이 불린 나래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를 도우려고 했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의 모든 직원이 나래 씨 같은 마음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나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도와드린 것이 인정받았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을 잃고 방황했던 1년을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연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돌아가신 가족들을 떠올린 거였습니다. 도연이와 지훈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세운 은행이 다시 따뜻한 곳이 되었다고 기뻐할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연주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은행을 만들어가요. 회의가 끝나자 전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지점을 다시 찾은 연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외모나 차림새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나래는 새로운 지점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도와드린 게 제겐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고마워요, 나래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연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은행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연주가 직접 쓴 글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주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연이와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아, 지훈아, 할머니가 해냈어. 우리 은행이 다시 따뜻한 곳이 됐어.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호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연 사장님과 지훈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래,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은행은 정말 달라졌어요.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은행,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은행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야.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